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문화적으로 어떻게 일제에 대항했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민족문화 수호운동인데 거기서 역사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국어, 언론, 교육, 종교 이런 여러 방면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 부분입니다. 역사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서 식민사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한국인은 미개하고 열등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를 당하는 것이 명예롭고 영광이며 합법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본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정부 기구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작하고 폄하하는 데 열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타율성론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항상 중국에 종속돼 있었다.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파성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1학기 때 조선의 붕당 정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나중에 노론이 집권을 하면서 다른 남인이나 소론 같은 것을 탄압함으로써 나중에 세도 정치가 되는 이런 암흑기의 배경이 됐었는데 이런 것을 조선의 당파성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에 점령당한 것이다 라면서 이 조선의 붕당 정치를 폄하합니다. 이걸 당파성론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조선인 3명만 모이면 서로 싸운다 하면서 굉장히 조롱합니다. 또한 정체성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근대화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봉건사회에 묶여있다. 신분제도 있고 정말 저급한 나라다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은 민족주의 사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으로는 민족주의 사학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과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신채호나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박은식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까지 지내는 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통사,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의 피 같은 역사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제 박은식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를 강조하고요. 또한 조선의 국혼을 강조합니다. 혼.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 국가라는 몸통은 잃었지만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이 살아있는 한 절대 우리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라는 우리나라 역사를 표현하는 국혼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반해 신채호는 독사실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사람은 주로 한국의 고대사 연구에 주력을 하고요. 그리고 난가사상을 강조합니다. 난가사상. 그래서 역사는 자신과 타인의 투쟁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들의 업적을 계승해서 정인보나 안재홍이나 문희평 같은 사람들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선학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정인보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를 어리라고 봤고요. 문희평은 조선의 조선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백나문이라는 사람은 사회경제사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역시 사회주의와 같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역사 발전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다 하면서 유물사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세계사처럼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세계사처럼 원시 공산사회를 거쳤고요. 고대 노예제 사회를 삼국시대 때 거쳤고 중세 봉건제 고려시대를 거쳤고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
조선, 대한제국을 거쳤다. 그래서 일제가 말하는 정체성론은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실증사학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문헌 고증, 말하자면 팩트를 역대 나오는 고문서들에서 나오는 팩트를 구별해서 역사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일본의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이병도, 손진태 같은 유명한 사학자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일단 국어가 있는데 국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국어학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국어가 있는데 국어는 총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크게 뭐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 굳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바로 이 조선어 학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어 연구회부터 보겠습니다. 이전에 개화기 때 했던 국어 연구, 주시경이 했던 그런 국어 연구를 중심으로 그것을 계승해서 각야날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나중에 한글날이 됩니다. 또한 한글이라는 잡지가 가능되고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조선어 학회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조선어 학회에서 연구한 성과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것을 편찬을 준비했었는데 일제의 사전 검열로 인해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 원고가 잠시 사라졌다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광복되고 나서 다시 발견됨으로써 우리말 큰사전이 발간됩니다. 이에 관련된 영화가 바로 말모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국어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과 교육활동이 있는데 언론은 배웠듯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사람들이 뭐 문자 보급 운동을 하거나 분화로도 운동을 해서 뭐 계몽운동 혹은 뭐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해서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일제히 그런 악독한 식민지 통치를 비판하는 기능으로 합니다. 뭐 교육은 사립학교, 계량서 이런 게 있고요. 종교활동 봅시다. 종교는 그냥 조금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대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대종교라는 것들은 나중에 중강단을 조직하고 이 중강단이 나중에 북로군정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좌진 장군이 등장을 해서 청산리 전투를 지휘하기도 합니다. 또한 천도교라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동학을 계승했습니다. 불교는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것을 해서 승려들이 돈을 욕심내고 고기를 먹고 이성을 탐하는 그런 나쁜 말도 안 되는 악패습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 이런 것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이런 운동들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죠. 첫 번째 여성운동입니다. 여성운동. 지금도 여성운동이 굉장히 활발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여전히 이 여성운동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운동의 대표적 주자는 바로 근우회라는 단체입니다. 근우회. 이 근우회는 신간회라는 민족유혈당 단체를 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남성 중심의 단체였다면 같은 시기에 근우회라는 여성 민족유혈당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우회는 신간회 자매 단체 혹은 형제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우회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섞여서 여성을 계몽시키고 여성을 해방시키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자 이런 것들이 이들 운동의 주축이었습니다. 그 다음 소년운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정환이 천도교 소년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방정환이 여기서 활동하면서 어린이날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그래서 뭐 어린이들을 핍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 다음 형평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형평운동 굉장히 낯섭니다. 형평은 바로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보던 개돼지를 잡는 고기를 주로 만지는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자, 해체하자 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갑오개혁 때 이미 공식적으로는 신문제가 폐지가 되는데 일제강점기까지도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을 보면 사람들이 저 상한 놈, 도한 놈 이러면서 비난합니다. 비꼽니다. 그리고 백정의 아들이나 딸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자기 이름 위에 붉은 점이 찍혀서 자기 부모님이 백정이라는 신분이었다. 혹은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그런 꼬리표, 낙인까지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하면서 조선 형평사라는 것을 진주에 만듭니다. 그래서 이 형자가 저울 형자를 한자를 썼기 때문에 이 형평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운동, 소녀운동, 형평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계층 구조도 변하고요. 도시도 발달하고 뭐 의식주도 바뀌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계층에서는 농민층 중에서도 자작농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외로 이민을 갑니다. 러시아, 뭐 중국 만주, 그 다음에 중국 본토, 미국 이런 데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한 노동자층은 크게 숫자가 많아지는데요. 저임금을 받습니다. 돈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요, 돈이 많은 사장님들은 한국인 자본가들이 회사는 폐지를 일부 증가했지만 그러나 민족 자본기업은 많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 도시 발달은 한반도 북부 지방, 지금 북한 지방의 공업도시가 침략 전쟁을 위해서 발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의 도시를 육성하는 특징은 바로 일제의 경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용이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군산, 전라북도 군산,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 그리고 강원도 원산 이런 데는 모두 일제가 각각 경제적으로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혹은 군사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시킨 계획 도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류였습니다. 그 다음 의식주도 변합니다. 옷은 바로 몸빼바지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중3 학생들이 바지로 몸빼바지를 입었습니다. 근데 저것은 일제강점기 때 여성들의 근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몸빼바지가 있었고요. 남성들은 국민복이라는 노동 옷이 있었습니다. 또한 식생활은 우리가 미국 공출, 산미증식 계획이나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잃거나 쌀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조, 수수, 피, 콩 이런 것 같은 지금은 많이 먹는 음식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이 먹지 않았던 그런 잡곡 종류로 식량이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 상류층에는 커피, 케이크, 그다음 아이스크림, 호떡, 짜장면, 탕수육 이런 것들이 막 보급이 됩니다. 주생활, 집 사는 거는 도시에 있는 상류층은 벽돌집, 문화주택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나무로 만든 귀틀집, 토막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중문화 보면은 다 발달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되면서 개화할 때는 보급되는 단계였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이러한 서양 문화가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문학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주의가 유입되기도 했고요. 1920년대 후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강제 통치에 저항하는 저항문학이 많았습니다. 저항문학. 그래서 한용운이라는 스님, 이상화, 시문, 이육사, 윤동주 이런 시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아주 어두운 상황을 비난하고 풍자하고 독립되기를 바라는 여러 시가 있습니다. 이육사, 청포도, 시문, 그날이 오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시가 있었습니다. 광야 이런 것도 있네요. 다음 음악, 연극, 미술. 음악에서는 애국가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미술, 서양화가 있었죠.
연극, 서양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문화활동에서도 친일 작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문화통치 시기 이후로 이들에게 많은 돈과 자기와 명예가 주어지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문인들이 친일 문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광수, 무정이라는 문학작품을 배웠죠. 그리고 서정주 이런 사람들이 친일 활동을 하게 됩니다.